이 메탄이 말씀하신 것처럼 CO2라는 이 물질과 함께 대기, 기후의 워밍 이펙트, 그죠?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두 개의 물질 중에 네, 그렇죠. 하나입니다. 근데 CO2는 이제 좀 다른 문제지만 메탄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카본이 굉장히 환원된 형태이거든요. 카본이 극단적으로 환원된 형태가 이제 메탄인데 이 환원된 형태의 메탄은 다시 산화하는 그렇죠. 산소를 만나서 산화하는 식으로 만들게 되면 얘가 태워지면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그러면 이제 유기성 폐자원은 주로 뭐 어떤 걸 활용하시나요? 우리 주변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가 이제 유기성 폐자원에 속한다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환경적으로 정해놓은 이 3대 폐기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기성 폐기물 중에 가정에서 많이 나오는 슬러지. 슬러지라는 게 이제 우리말로는 온이라고도 하고요. 하수 찌꺼기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 슬러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변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저 축산 분뇨, 가축 분뇨. 우리들끼리는 그냥 돼지 똥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유기성 폐기물이고요. 공통점이 있네요, 세 가지가. 좀 냄새가 많이 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치하고 있는 공학과에서는 항상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저희 연구실이 타겟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냄새만 날 뿐이지 너희들처럼 해로운 물질을 쓰냐. 우리는 해롭지는 않다. 냄새만 날 뿐이야. 슬러지, 하수 찌꺼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분뇨, 또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 진짜 우리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상당히 중요한 주범으로 언급이 많이 되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바이오연료로 바꾸는 그 공정을 연구하신 거고.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 때 특히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에 화학적인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제 석유가 나는 산유국은 아닌데요. 중동이나 텍사스에서 석유를 수입을 해오면 이것을 등유나 경유나 휘발유로 만드는 과정에서 석유 화학적인 방법을 써서 방금 말씀드린 바이오 디젤을 따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무늬만 바이오 디젤이지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공정은 죄다 친환경적인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쓰는 연료만 그렇다 뿐이지 만드는 과정 자체가 친환경적이지 않으면 이게 무슨 환경 친화적인 거냐 이런 이슈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만들자. 저희 연구에서 하고 있는 게 미생물, 특히 미세조류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플랑크톤인데요. 이런 걸 이용해서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생물을 공정에 투입을 해서 그 미생물이 어떤 작용을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원료를 만들어내는 것, 친환경적인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도 하고 계신 거고. 네, 맞습니다. 포인트를 정말 잘 주고 계신데요. 연료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친환경적인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물질을? 최근에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잘 아시겠지만 이 쉽게 분해되는 비닐. 편의점에 이렇게서 잘 찢어지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 문구가 있고 한데. 맞습니다. 물성이 약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찍다 보니까 공학적 용어가 이제 좀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원래 화학적으로 만드는 비닐은 튼튼하죠. 튼튼한 대신에 잘 썩질 않고요. 그게 바다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우리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그것을 먹고 특히 고래뱃 속에 비닐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굶어 죽은 그런 우리 영상들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생태계 악영이 아닌데 그냥 비닐을 버리더라도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비닐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미생물학적으로 만드는 PHA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PHA라는 물질은 생분해성 비닐을 만드는 중요한 원료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사실 PHA 자체는 이게 잘 분해되는 장점은 있는 반면에 너무 물성이 약해서 그러니까 너무 이게 쉽게 말하면 물러 터져서 이걸로 비닐을 만들기에는 비닐이 너무 잘 찢어지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PHA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생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정들이 확보가 돼 있고 저희 연구실에서 이거를 대사공학적으로 대사를 조절해서 pH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대량 생산할 수만 있다면 PLA랑 섞어 쓰게 되면 꽤 괜찮은 물성을 가지는 비닐이 탄생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결과물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잘 생산되느냐 또 얼만큼 조절을 해서 많이 생산될 거냐 이런 거에 집중했다면 지금 그것들을 잘 추출을 해가지고 순수하게 추출하는 방법
또 그 과정에서 로스 없이 하이 퀄리티로 또 많은 양을 뽑아내는 방법. 그리고 이 PHA도 크게 말하면은 결정이 있는 형태와 없는 형태가 있거든요. 네. 이 각각에 대한 특성이 있는데 이것들을 또 대사를 잘 조절해서 어느 쪽으로 가게 만들 것인가. 이런 쪽으로 꽤 전문적으로 리서치가 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처럼 많이 생산하는 그런 단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어떤 조건에서 또 원하는 어떤 양만큼 구조를 만들어내서 이런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산자부에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농진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콩대 볏짚, 대두박 우리 라면 먹을 때 스프가 있잖아요. 그 스프 만들 때 나오는 쓰레기들 중에 하나가 대두박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두박이라니까 그 콩껍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PHA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연구하신 분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에코 프렌들리.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교수님이 학부 때 전공하신 네. 미생물이나 이런 이제 생물학 베이스가 네. 또 도움이 많이 되시겠네요. 사실상 다행입니다. 아. 저도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요. 전공을 잘 이렇게 살리셔갖고 또 하신 거네요. 네. 예. AI 이쪽 기술을 활용해서 연구를 좀 하고 계시고 스터디까지도 하시고 네. 논문도 그쪽으로 좀 쓰시고 예. 그 K북이라고 있습니다. 그 거기 또 강의도 하시고 예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잠깐 그럼 K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어떤 강의를 하셨는지. 네. K묵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온라인 강의 시스템인 거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거기에 여러 교수님들이 또 자기가 선호하는 강의들을 올려서 어떤 학교에서는 그 강의를 들으면 실제로 학점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예, 저도 이제 이번에 K묵을 하나 찍어서 얼마 전에 올렸습니다만은 서울에 있는 또 수도권의 사립에서는 또 제 강의 들으면 학점으로 인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제가 재직하고 있는 또 우리 경북대는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인도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회원 가입하면은 예. 일반인 무료로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K묵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하나 열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보는데 왜 제목이 인공지능이냐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저도 이제 항공공학과 교수님이 인공지능을 개설했다고 하니까 저도 처음엔 좀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또 다 이제 네. 활용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또 네. 개설을 하셨을 거고. 네. 또 연구 잘하시는 교수님께서 더 잘하시겠지만 연구는 또 트렌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비록 또 환경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했다고 하지만은 또 요새 트렌드를 보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인공지능 요새는 또 AI뿐만 아니라 AGI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제너럴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뭐 강인공지능, 뭐 범용 인공지능 해가지고 이제는 단순히 어떤 그런 언어나 이런 어떤 데이터뿐만 아니라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 예,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음악, 미술, 예술, 사회, 심지어는 뭐 인간의 어떤 성격, 도덕 다 포함돼서 이제 AI가 대세를 이룰 것이다라고 얼마 전에 앨런 머스크가 또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어떤 분야든 이제 이거를 따라잡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도 그런 측면에서 AI를 이걸 잡아야겠다 싶어서 이것들을 공부를 했고요. 공부를 해서 제가 또 하고 있는 분야가 미생물이다 보니까 미생물은 분석을 하다 보면은 다른 곳과는 달리 미생물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종이 그 안에 들어있다 보니 데이터 양이 장난 아니거든. 많거든. 그러면 일종의 빅데이터가 형성되는데 이것을 AI로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했던 게 이제 머신러닝이었습니다. 미생물을 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그 미생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미생물 한 개 한 개가 다 데이터고 그렇죠. 그 미생물의 움직임 하나가 또 데이터가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오랜 기간 하면 엄청난 이제 그야말로 빅데이터가 되는 거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AI 기술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고 네. 독학으로 또 이제 AI를 네. 공부를 하셔갖고 네. 그 K묵에서 이제 그런 AI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걸 강의하시는 네,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파이썬 자체를 강의하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는 이제 아까 AGI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데이터나 어떤 그런 걸로만 또 만족을 해서는 트렌드에 따라가기가 힘들겠구나.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그 안에 넓게 보면 이것도 머신러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딥러닝. 딥러닝. 예, 요거에 좀 제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 딥러닝을 가지고 또 우리 환경론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열심히 찾고 연구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이 뭔지 한번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 용어 나오는데요. AI,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근데 이것이 서로 사실은 범위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머신러닝 중에 한 부분이 딥러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딥러닝은 머신러닝도 되고 딥러닝은 또 인공지능도 되고요. 네. 그렇지만 모든 머신러닝이 딥러닝인 건 아니고 네.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어떤 차이는 뭐냐? 저 같은 경우에는 공정을 모델링을 하고 이거를 이용해서 예측하는 것을 발단을 시작했었는데요. 딥러닝은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텍스트나 이런 거 데이터에서 나아가는 것을 더 응용을 시켜서 이미지, 어떤 소리, 또 어떤 사물 이런 것들에게도 동일한 형태의 어떤 그런 데이터 값을 부여해서 판별을 하고 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해보자라는 게 딥러닝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미지 같은 경우를 처리를 할 때 뭐 잘 아시겠지만 손글씨로 뭐 3을 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손글씨로 5를 막 쓰잖아요. 근데 5를 썼는데 이게 3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인간이 쓰는. 근데 이거를 이제 딥러닝을 이용하면 이것이 5인지 3인지 스스로 판별하게끔 코딩을 짜보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어떻게 환경과학에 쓰고자 했냐면은 드론을 띄워서 낙동강이나 강을 찍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그 조류가 번식을 해서 흔히 말하는 부영양화, 어떤 조류가 많아지는, 뭐 그렇죠. 독조 같은 것들. 독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이 이미지를 방금 얘기한 딥러닝을 의해서 판별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전국적인 지도를 이렇게 만들듯이 찍어가지고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이 녹조가 현상이 발생했는지 또 나아가서 색깔을 잘만 살펴보면은 이 남조류하고 녹조가 또 다르거든요. 이게 또 어떤 종류의 지금 조류가 나와서 이 색깔을 발휘했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영양염류가 지금 이 강에 유입돼서 이 현상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굳이 현장에 가서 환경공학적으로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한번 예측을 해보자.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미지 작업 이런 것들을 이제 AI 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군요. 네, 그게 이제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찍고 그런 것들이 다 이미지로 이제 되면은 그것들로도 이제 빅데이터 기술로 할 수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다. It's my